미국에서 방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측에서요, 이제 암호화폐 ETF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건데요. 이 순간 리플 XRP 커뮤니티를 비롯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드디어 XRP도 이자로 돈 버는 시대가 오는 거냐, 이 표면만 보면은 XRP 같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대박 호재로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발표를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것 뒤에는 숨겨진 맥락과 진짜 의미를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겉으로는 호재처럼 보이는 이런 소식에 어떤 숨은 층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왜 이 소식이 중요한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다, 이더리움 ETF다 이래서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상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스테이킹, 이 지분 유임 같은 경우는 단어만 나오면은 그 얘기가 복잡해졌어요. 스테이킹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가진 코인을 블록체인 운영에 맡기고 또 그 대신에 보상을 받는 겁니다. 마치 은행 예금하면 이자를 받는 것처럼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코인 예치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코인이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ETF 같은 전통 금융상품에서 이런 스테이킹 보상을 주는 게 가능하냐였죠. 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어떤 ETF도 스테이킹을 선뜻 도입하지 못했어요. 그 일례로서 2022년에 이더리움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 스테이킹이 상당히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이더리움을 맡겨가지고 1년에 4에서 5% 정도 보상을 받아왔죠. 근데 정작 월가의 ETF들은 그 보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규제랑 세법 자체가 애매했거든요. ETF가 코인을 들고 이자까지 받는다? 이게 펀드 규정 위반인가? 이 세금은 누가 내지? 뭐 이렇게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미국 SEC가 코인 거래소들의 무분별한 스테이킹 상품 단속하면서 업계 분위기가 더 얼어붙은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일부 거래소들은 투자자들 코인을 모아서 연 이자 줄게 했다가 SEC에 걸렸었고,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에 SEC가 입장을 바꿉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수 스테이킹 활동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한마디로 거래소가 아닌 네트워크 차원의 스테이킹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분위기가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가던 차에 이번에 미국 재무부 그리고 미국 국세청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세금과 규제의 불확실성을 한꺼번에 해소해주면서요, 이 산업계에서는 드디어 정부가 길을 열었다, 이런 반응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들, 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미국 재무부랑 IRS가 내놓은 안전장치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 ETF라거나 신탁이 합법적으로 스테이킹을 하고 보상까지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씩 풀어보자면요, 먼저 해당 펀드라거나 신탁은 딱 한 종류의 암호화폐만 보유해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한 가지,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한 가지, 이렇게 하나만 담고 나머지는 현금 보유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코인을 섞어가지고 운영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코인을 보관하고 키를 관리하는 일은 공인된 수탁기관이 담당해야 됩니다. 아무나 열쇠를 쥐고 있으면 보안 이슈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인가받은 전문기관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킹 업무는 외부에 독립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펀드 운영사가 직접 그 코인을 갖고 노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검증된 스테이킹 서비스 기업에 위탁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설령 코인을 스테이킹으로 묶어두더라도 이 투자자는 언제든지 상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 SEC가 승인한 유동성 계획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어요. ETF 상품 안에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 투자자가 원하면은 스테이킹 중이어도 돈을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임의적인 트레이딩은 금지가 됩니다. 이 펀드의 역할은 오로지 코인을 보유하고 스테이킹으로서 보상을 얻고 투자자에게 환매해주는 것까지예요. 이런 과정에서 코인을 이리저리 사고 팔면서 차익을 노리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요컨대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네트워크 보상만 받는 구조만 인정해주겠다라는 거고, 이게 투자자 보호랑 투명성을 위해서 펀드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거죠.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허용된 ETF의 스테이킹과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거래소들의 예치 이자 상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한때 몇몇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코인을 받아서 뭘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로 고정 이자를 약속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SEC가 무허가 증권이라면서 철퇴를 내린 바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지금 이야기하는 스테이킹은 ETF가 블록체인의 검증자로 참여해서 프로토콜이 공식적으로 분배하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 둘 다 겉보기엔 코인 맡기고 이자 받는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이 전자는 불투명한 중앙화 금융상품이었다면 그 후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보상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은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먼저 이번 발표가 나오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주요 지분 증명 코인들의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ETF로도 이자를 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코인들의 투자 매력이 올라갈 거란 전망이 반영된 거죠. 한편 XRP 가격은 비교적 잠잠했지만 이 XRP 투자자들은 궁금증이 컸습니다. 정작 XRP 이더리움 같은 스테이킹 코인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된다. 그러면서 신중한 분위기를 이루어지고 있고, 이 주요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을 보면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본 시장과 연결하는 이런 결정적인 다리가 놓였다는 평가가 많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한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는요, 이런 지침을 두고 그동안 펀드들이 스테이킹 수익을 통합하는 걸 막던 큰 법적 장벽이 사실상 제거가 됐다라고 평가를 남겼어요. 이 또 다른 전문가도 이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마음 놓고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스테이킹 참여율과 네트워크 안정성이 함께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남겼습니다. 이 산업계 전반에서는요,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투자판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반응이고, 이 지금까지는 세금 문제가 겁이 나가지고 혹은 법적인 해석이 모호해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관련 기업들은 벌써부터 분주해졌습니다. 이 실제로 미국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의 ETF 출시를 준비해온 곳들이 있었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번 지침을 반영하면서 발빠르게 상품 설계 변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느 운용사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준비 중이었다면은 이제 그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넣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ETF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을 검증 노드에 예치해서 연 4% 안팎의 보상을 얻고, 이런 것들을 ETF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그 ETF를 사는 투자자는 주식 계좌로 이자를 받는 느낌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도 바빠지게 될 겁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이미 기관 대상 커스터디 사업과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ETF 업체들과 손잡고 이런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또 한편 기존의 암호화폐 신탁을 운영하던 그레이스케일 같은 회사들도 이런 흐름들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을 예로 들자면은 앞으로는 신탁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까지 해가지고 수익을 낼 길이 열린 거니까요. 결국에 요약드리자면은 월가의 전통 자산 운용사부터 암호화폐 전문 기업까지 이번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실전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대비해야 될지, 먼저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투자판도 예금 이자 개념이 도입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가령 이더리움을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이제 그냥 지갑에 담아두는 대신에 ETF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걸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이 오를 때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요, 들고 있는 동안 연간 4%에서 5% 정도의 추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면은 그 매력도가 확 달라지겠죠. 지갑 관리니 노드 운영이니 이런 복잡한 기술을 몰라도 증권계좌에서 편하게 코인 이자를 받는 이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같아도 중장기 보유 관점이라면 이더리움 ETF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이 투자 성격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코인이 다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의 XRP를 한번 볼까요? XRP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합의 알고리즘에 스테이킹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처럼 코인을 맡겨가지고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침이 당장 XRP에 예치하면 이자가 생긴다, 이런 식의 직접적인 호재가 되어주긴 어렵다라는 거고, 이런 점들이 우리 XRP 투자자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XRP도 스테이킹 된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이제는 오해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XRP에 전혀 의미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제도권 머니가 들어올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심리적 훈풍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이 규제가 명확해지면은 전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니까요. 실제로 현재 이더리움은 전체 발행량의 약 30% 가까이가 스테이킹 되어 있을 만큼 참여가 활발한데요. 이런 지표들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암호화폐도 이자 주는 자산이 된다, 이런 인식을 퍼뜨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XRP처럼 기존의 스테이킹은 없지만 실제 사용과 기술의 강점이 있는 이런 코인들이 더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여기서 관건은요, 이 시장 중심이 가격 투기에서 이제는 수익과 가치 투자 쪽으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이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코인을 볼 때 이 코인은 들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네, 이렇게 한 번쯤 따져보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처럼 들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불어나는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의 매력 차이가 분명해지겠죠. 물론 스테이킹 수익률이 연 5%라고 할지라도 코인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면 소용없다라는 냉정한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기본 펀더멘탈과 네트워크 성장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스테이킹 수익은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
부가적인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이 플러스 알파를 제도권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이 점만큼은 앞으로의 투자판의 판도를 조금씩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그려볼까요? 이번 미국 재무부의 결정은 단순하게 한 나라의 정책 변경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글로벌 규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길을 터지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도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기 마련인 거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정식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투자 상품이 다양해지면요, 이 시장의 성숙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전처럼 작은 이슈 하나에 널뛰기 하기보다는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이자도 챙기는 구조가 자리 잡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 물론 이런 긍정적인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 계속 신뢰를 쌓는 과정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고, 이 규제 당국도 일관되게 지원해주고 업계 플레이어들도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코인을 대하는 시각을 조금씩 전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주식과 채권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새로운 자산군으로서 바라보시는 건데요. 이 수익률표를 볼 때 배당주 옆에 스테이킹 코인이 나란히 비교되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 바람을 기회로 탈지 아니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설지는 우리에게 달려있겠죠.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전략과 시각으로 맞이하실 건가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현금을 쥐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몰빵 투자가 아니라 비중 조절이겠죠.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이야기하시면서도 정작 한 방의 매수로 모든 자금을 넣어버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는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절하고 흐름을 읽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장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지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정 없이 쭉 오르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과 저점을 구분하려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물론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또 어느 구간에서 다시 담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휘두르지 않으면서 시장이 줄 수 있는 파동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큰 비중이 아니라 적당한 일부 비중은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11월 7일 적당한 단기 고점 구간의 익절 전략 구간으로서 3,650원의 일부 비중을 목표 타점으로 걸어놓고 분할 익절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여유, 이 현금 비중 확보 등에 대한 대응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메인 비중 중에 일부 비중을 또 단기 고점에 걸어놓고 또 여유롭게 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효율적인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다음에 정말 중요한 순간적으로 다시 급락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한 단기 저점에 현금 비중으로 매수를 걸어놓고 또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오늘 매수 안 해도 나중에 2주, 3주가 시간이 지나가도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현금 비중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기가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거고, 이게 바로 현실적인 장기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엄연하게 하나의 종목,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현금은 다음 기회를 위해서 준비된 에너지이자 무기라는 거, 이 많은 분들께서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시고 현금 들고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이런 기분에 휩싸이시지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장은요, 조급한 사람의 돈을 준비된 사람에게 옮겨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급할수록 천천히 가셔야 되고, 지금 당장 매수하시지 않아도 시장은 다시 기회를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문제예요. 현금을 종목처럼 대하고 비중을 컨트롤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은 이 시장의 변동성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파동이 됩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 빠른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들고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겠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